이처럼 대통령이 아무리 독단적 인사를 해도 현행 제도로는 이를 견제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모두 국회 동의를 받아야만 임명할 수 있는 미국과 달리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만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목되는 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입니다. 현 정부에서 국회가 임명 동의권을 통해 대통령의 독단적 인사에 제동을 거는 첫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균용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 20일 열립니다. 이미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자질 논란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심판관이 되어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후보자의 대법원장 자격을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후보자는 1987년 서울에 거주하면서도 부산 동래구 명장동 530-2번지 땅을 사들였습니다. 장인과 처남 등 3명과 지분을 4분의 1씩 나눴습니다. 당시는 부동산 투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던 시기입니다. 게다가 이 땅의 지목은 답, 즉 논입니다. 당시 정부는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해 직접 농사 지을 수 있는 거리, 통상 4km 이내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 농지를 살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농지는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 유전은 헌법에까지 규정된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이 원칙과 제한 규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황당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지목은 답이었으나 이미 취득 당시 논이 아닌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농지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해석하면 경자유전 원칙이나 농지 취득 제한 규정은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원칙적으로 농지를 잡종지로 쓰면 잡종지로 봐야 한다는 해석은 어렵다. 답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법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 셈입니다. 법을 농단하는 태도입니다. 대법원장 후보로서 매우 심각한 흠결입니다. 이 후보자는 이 땅을 2013년 되팔아 막대한 시세 차익도 누렸습니다. 1년여 뒤 이 일대는 아파트 개발구역에 편입됐습니다. 또 다른 땅도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부산 땅을 산 것과 비슷한 시기에 경북 경주의 땅 3필지 3천여 평도 샀습니다. 역시 가족들이 지분을 쪼개 사들였습니다. 이 땅들은 현재 수풀에 뒤덮여 방치되어 있거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0년 뭐 하시면 되죠. 뭐 땅이 비니까 짓고 있는 거죠. 아마 이거 골프에서 좀 해도 되고 뭐 할 일 많은데 좋잖아. 이거 땅 이거 큰 거 이거. 이렇게 특별한 용도도 없이 땅을 사들여 방치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이 역시 투기 정황이 짙습니다. 이 후보자의 부인은 2000년 7월 부산 북구 만덕동 임야 4만 5천여 제곱미터에 대한 4분의 1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이 땅을 판 사람은 바로 부인의 아버지였습니다. 1999년 땅을 매입해 9개월 만에 세 자녀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증여를 매매로 위장해 증여세를 탄로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실제 세무당국은 현금 증여로 판단해 2002년 4월 증여세 8,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세 자녀는 국세심판원에 조세 불복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토지 매입 대금인 23억 원이 아니라 토지 자체를 증여받은 것이니까 토지의 공시지가인 4억 4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게 해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이후 이들이 증여세를 얼마나 어떻게 납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13일 성명을 내어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하여 증여세 신고 여부 및 증여세 최종 납부 금액 등을 제출하기 바란다. 철저한 소명을 촉구했습니다. 재산신고 누락 문제는 더 황당합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처음 재산 공개를 할 때부터 본인과 부인, 자녀 명의의 비상장 주식을 계속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된 뒤에야 재산 목록에 포함시켜 공개했는데 이들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 합계는 9억 9천만 원에 이릅니다. 재산신고 누락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행정부 공무원의 경우 거짓 혹은 중과실로 3억 원 이상을 재산신고해서 누락하면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처분을 하는 게 기준입니다. 이 후보자의 누락 액수는 10억 원에 이릅니다. 다른 직책도 아니고 사법부 수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법을 위반한 것 자체가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더욱 큰 문제는 해명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최초 재산 신고 당시 해당 주식은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니었다.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상장 주식 평가 방식이 바뀌어 재산 등록 대상이 됐지만 이를 몰랐다. 후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바뀐 것을 미처 몰라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해명이었는데요. 비상장 주식 평가 방식이 바뀐 것은 시행령이 아니고 법률 개정이었습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대법원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법률과 시행령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드러날 사실을 청문회 기간 동안만 거짓말로 때우고 넘어가려 할 정도로 양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후보자의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공직자도 아닌 법관이 관련 법률 개정을 몰라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니, 게다가 법률이 바뀐 건지 시행령이 바뀐 건지도 확인하지 않고 해명을 했다니 구차함을 넘어 법관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최초 재산신고 당시 해당 주식은 재산등록 대상이 아니었다는 해명도 거짓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서동영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가 재산등록을 시작할 당시부터 관련 기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소유자별 주식, 국채 등 증권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이 후보자의 첫 재산신고 때 부인이 1,234만 원어치의 상장 주식을 신고한 만큼 그때부터 비상장 주식도 함께 신고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2020년 법 개정 전까지는 비상장 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게 적법했다는 식으로 사실을 호도하려 한 셈입니다. 이 후보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재산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렇게 땅, 주식 등 재산과 관련된 잡음이 많았던 전례는 없습니다. 더구나 해명 과정이 법 왜곡과 거짓말, 무지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법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시죠? 예, 잘 아시죠?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입니다. 저하고 연수원 동기생하고 아주 친한 분이기 때문에.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때부터 대통령의 40년 직이라는 점이 주목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도 수사에 대한 법리 자문을 구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사법부를 이끕니다. 대통령과 사적 친분을 지닌 인물은 오히려 배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이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법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력이 있습니다. 판사들이 정문호 게이트 관련 법관들에 대한 영장 사본 등 수사 기밀을 법원 행정처에 유출한 사건이었는데, 재판의 독립성을 해친 이런 행위가 정당한 사법 행정 사무의 수행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런 인식으로 대법원장이 될 경우 재판의 독립성을 견고히 지켜나갈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12살 어린이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의 형량을 징역 10년에서 7년으로 감형하는가 하면, 2020년 가정폭력을 일삼다 아내의 복부를 발로 여러 차례 밟아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7년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밖에도 N번방 사건 등 성착취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를 당시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사건에서 다수의 감형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57개 여성단체는 성명을 내어 과거 재판 과정에서 성차별을 외면하고 여성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등 여성인권을 퇴행시키는 판결을 해왔다.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 내 평가도 좋지 않습니다. 전국 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법원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원 구성원들의 다면 평가에서 대부분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습니다. 최근인 대전고등법원장 재임 시절인 2021년 상하반기와 2022년 상하반기에 이 후보자는 뒤에서 5번째, 3번째, 2번째, 2번째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이런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꽤 여러 분들이 이 예. 이근용 후보자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워크숍 때. 특히 최기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판사 과거에 출신이시죠?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전국 판사회의 의장을 하셨던 걸로 네,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최기상 의원이 이제 가장 먼저 손들고 나와서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평범한 일반적 판사들이 예컨대 적어도 100점 중에 80점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대법관은 적어도 90점은 돼야 되는 사람이고 네. 대법원장이라고 하면 95점은 돼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눈높이 기준이 굉장히 높아야 네, 되는 네, 건데 네, 네. 이 이균용 후보자라고 하는 분은 이 오늘의 작금의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판단과 가치관을 가진 분이고, 그리고 법원 내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분이 아니다. 대법원장에 걸맞는 그 기준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여러분들한테서 나왔고요. 국회가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킨 전례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합니다. 당시 상황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군사 독재에 맞선 민주화 열기가 가득하던 시기입니다. 판사들이 성명을 발표하며 사법부 수장 등 대법원의 면모 일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군사 정권에 협력하며 출세한 대표적 인사로 꼽히는 정기승 대법관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사법부 장악 의도라는 비판은 당연했습니다. 당시 야당이기는 했지만 과거 군사정권의 한 축이었던 김종필 공화당 총재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 대신 과거에 매여있는 인물, 대통령이 다루기 쉬운 인물을 선택한 결과는 초유의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였습니다. 정치적 타격을 입은 노태우 대통령은 이후 이일규 전 대법관을 다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일규 전 대법관은 군사독재 시대에도 간첩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불법 장기 구금과 신체상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가 하면 수많은 소수 의견을 내는 등 소신을 지킨 판사였습니다. 그는 대법원장 지명에 대한 의사를 타진하는 청와대 쪽에 사법부 독립 보장을 요구했고 노태우 정권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5년이나 지난 지금 대통령의 40년 직위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역사의 퇴행이 벌어졌습니다. 과거 대법원장 후보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재산 관련 추문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역사상 대법원장 인준 부결이 단 한 차례에 그쳤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회 의석 분포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적어도 삼권 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에 걸맞은 자질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서 한계선을 넘지 않는 불문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장도 다른 인사와 마찬가지로 오기와 독단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투표는 오기 인사의 심판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명예롭지 않은 이유로 35년 만에 가장 주목받는 대법원장 후보자가 됐습니다. 이 사태가 어떤 결말을 맞을지 논설이 함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